네, 한국의 살인 사건 오늘은 김선자인데요. 그 지난번에 했던 강창구도 되게 몰랐던 살인범이었다고. 예, 예. 네, 심영구, 강창구 다 몰랐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오늘은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김선자, 한국의 최초 연쇄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최초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여성 최초 연쇄살인자. 네, 제가 그것도 연쇄 독살살인 사건. 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리죠. 김선자는 86년 사건 이 당시에 나이가 49세예요. 49살이고 서울 신당 6동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로 뭐 범행했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선자를 다루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연쇄 살인마라는 게 사실 포커스긴. 없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엄여인이라고 뭐 네. 비슷한 유의 그 연쇄 살인을 하게 됐지만 보통 여성 연쇄 살인마들이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손쉽게 살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힘적으로 많이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김선자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986년 10월 31일에 첫 범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전 이 장소 보고 놀랐습니다. 대중목욕탕입니다. 예, 예. 86년 10월 31일 날 아침 10시입니다. 네. 아침 10시에 아까 내가 신당동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당동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웃집 여성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자고 해요. 김선자가. 가을이었죠. 가을 10월 31일이니까 이즈음 이제 조금 넘었네요. 그 아주 이 가을 햇빛이 눈부신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그날 이제 친구는 따라서 같이 가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옷을 벗다가 탈의실에서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정세를 보니까 호흡곤란하면서 입에서 거품을 막 허연 거품을 막 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미처 어떻게 손 쓸 사유도 없이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김선자야 뭐 당연히 뭐 같이 뭐 난리 쳤겠죠. 왜 이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김선자가 전달해 준 음료수 쌍화탕을 먹은 겁니다. 그 쌍화탕 속에 독약, 이른바 얘기하는 청산가리를 담아서 먹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참 답답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어요. 현장 보니까 의심 갈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심장마비사 처리해버렸습니다. 이거 부검 안 했나요? 부검도 안 했습니다. 이걸 그냥 심장마비 처리했다. 근데 사실 이전에 보면은 목욕탕에서 이게 목욕하다가 그냥 맞아요. 이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선자 그걸 생각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걸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냥 아주머니 그냥 죽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땀 많이 흘리고 목욕탕에서 땀 많이 흘리고 나와가지고 퍽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분들 혹은 뭐 탕 안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목만 내놓고 있다가 숨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남들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자가 목욕 충분히 한 다음에 나와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사이에 쌍화탕을 하나 줬는데 그 속에 청산가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김선자는 거기에서 목걸이하고 반지를 한 넉 점 정도 챙겨가지고 도망갔는데 이때가 김선자는 청산가리 이 살인의 시험 단계였어요. 그렇죠. 근데 유가족이 분명히 귀금속에 4점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뭐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유가족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거의 묻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86년에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일선 경찰서에서 과학수사대가 출동하는 그런 일은 그때는 없었잖아요. 과학수사반이 없었죠. 그렇죠. 아예 없었고 감식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서울청에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이 가방 들고 일선 경찰서에 와서 하는 정도였고요. 근데 진짜 지금 상식에 비춰보면 너무 아쉬운 게요. 흰 거품을
물었다고 하면 물론 심장마비사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흰 거품을 물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흰 거품을 물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면은 독극물 반응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청산염이라고 하면 냄새도 좀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씻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꿔주거나 씻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쓰러졌으니까 왜 그래라면서 네. 문지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막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또 뭘 이제 깨우기 위해서 물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꺼내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김선자가 처음으로 청산가리를 사람한테 먹이면 어떤 식으로 사망하는지 네. 어느 시간에 사망하는지 이런 거 정도를 테스트한 겁니다. 양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이제 학습 효과를 위해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유물이 보이고 그렇죠. 그죠. 이건 그렇죠. 쌍화탕 안에 네. 너무 적게 넣으면 죽지 않고 너무 많이 넣으면요. 그리고 입에 한 모금 딱 넘기는 그렇죠. 순간에 걸리죠. 뱉어버릴 수 걸리져 있죠. 버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쌍화탕인 거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잘 못 느끼고 느끼고 탁한 그 색깔이고. 계피 냄새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네, 1987년 날짜도 4월 4일. 그러게요. 네.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이때는 그 사람이 사망한 장소가 시내버스 안입니다. 네. 용산역 근처에 있는 시내버스 안이에요. 그 안에서 김선자하고 같이 있던 50세 되신 전모 씨, 그 여인,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김선자 관계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버스 안에서 이분이 폭 쓰러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난 거지만 그것도 역시 김선자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출동들 막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돌연사, 혹은 뭐 심장마비사 정도로 이분은 개원이었어요. 김선자하고 개원이었고 김선자가 유인합니다 그날. 내가 아마 김선자가 이 사람한테 한 700만 원 정도 빚이 있나 봐요. 근데 돈 달라고 자꾸 족족했겠죠. 그러니까 김선자가 내가 어디 이 돈 같이 받으면 준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을 유인해서 불러가지고 버스를 탔고요. 네. 그 버스 안에서 김선자가 건네준 음료수를 먹고 그 거품 물고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피해자 핸드백이 발견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의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의심 안 했고요. 네. 역시 경찰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종결 처리를 했어요. 종결 처리를 해버리고 말죠. 이때는 이제 용산경찰서 관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범 케이스 사건은 신당이니까 그때면 동대문서 정도인가요? 그죠. 그 넘어갈 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용산역 근처니까 용산경찰서 관할에서 한 거라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킥스 체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슨 사건 난 거 지금 변사 사건 뭐 의심스러운 사건 한눈에 쫙 뜨잖아요. 그게 없었던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87년 4월이에요. 예. 뭐 그 봄에 엄청나게 혼란한 시기입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뭐 이렇게 맞아요. 돼 갖고 예. 일선 강력 형사들이 차출되고 막 그 중앙대학생들 시위 있으면 아마 거기 차출돼 갖고 뭐 그게 사실 눈에 선해요. 이게 왜 이제 그 네. 사실 이걸 치안 공백이 예. 뭐 실제로 이걸 변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음. 실제 일선에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많이 빼가는 게 강력 형사들을 일선의 어떤 뭐 검거조예요. 검거조 같은 걸 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나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우리 배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하네. 맞아요. 저도 이제 87년도 같으면 경찰이 근무할 때예요. 제 기억에도 87년도에 사건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마 거의 뭐 대학교 앞이나 그렇죠. 광화문이나 명동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뭐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누가 죽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도 아니고 연세가 50세 뭐인데
그럼 분명히 뭔가 이거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대적인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 경찰서 그래도 그 형사는 조금 정도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네. 개원이었다고. 김선자라는 여자가 옆에 버스에 타고 있었고 또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86년 10월 31일 경에 그 목욕탕에서 사망할 때도 김선자가 그 옆에 있었네. 이런 생각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 교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혼자서 이 사건 저 사건 하기에는 그렇죠. 뭐라 그럴까 여력이 없었다고 할까. 그래서 여기는 또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부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참 어려웠던. 부검 그 당시에 그렇죠. 부검 절차 밟고 뭐 부검 영장 받고 이게 아마 제대로 그 당시에는 치안 공백 상태가 거의 무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0개월 후에는 미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죠. 1988년 2월 10일이죠. 이 사람도 김선자와 알고 있는 이거는 이제 실패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실패했죠. 예, 이거는 88년 2월 10일이에요. 한참 아마 이제 올림픽 그 준비 기간인 거죠. 그 이웃 그 여성인데 김 씨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김선자가 이제 독촉을 받으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이웃에 사는 그 여성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은 내가 불광동에 사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당신 나랑 같이 가자. 그 돈 내가 불광동 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당신한테 빌린 돈 줄게. 그게 1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돈 받을 욕심에 같이 탔어요. 같이 이제 가는데 약속 장소에 갔죠. 네. 약속 장소에 갔으니까 당연히 이 김선자는 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뻥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돈 준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즈음에 김선자는 본인이 이제 계획했던 그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무차에다가 청산가리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렇죠. 기다리는 동안에 이건 한 잔 마셔. 그 율무차에 청산가리를 타서 줬는데 덜 탔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 교수님 얘기하셨나? 양을 못 맞춘 거예요. 양을 못 맞춘 거죠. 이 그 율무차를 마신 김여인이 원래 김선자의 계획대로라면 폭국 끌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걸 먹고 그냥 속만 매시거리고 토한다고 하면서 나 지금 안 되겠다고 나 집에 가야겠다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김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랑 그 택시 타고 가자. 그러다가 택시 타고 어느 정도 지점에 가니까 잠깐만 서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어지럼증 치료하는 약을 사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김여인이 눈치가 좀 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고 뭔가 준 율무차를 먹었는데 계속 속이 메시거리고 이상하니까 또 내려가서 잠깐 택시 세우고 또 거기 무슨 음료수를 사온다고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자가 내렸는데 그냥 택시한테 이거 기사분한테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살았고요. 또 공교로운 거는 그 다음 날 김선자가 그 김여인 집으로 찾아옵니다. 돈도 받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120만 원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120만 원 주면서 뭐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빌린 돈입니다 하고 딱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고했을까? 이건 이제 떠보려고 했는데 불안했던 사실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했으면 뭐 다른 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했고 갔으니까 돈 갚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진짜 천운인 거고. 이게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저희 사건 의뢰 받을 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미수 사건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구토를 당했다? 당했다 그러면 경찰서 가기도 한 거예요. 난 그냥 구토만 좀 했는데 혹시 내가 민감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조금만 그냥 자기가 민감한 게 아니라 한번 혹시 모르니까 가봤으면 어땠을까? 그 뒤에 또 사건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이 아니고 이거 보면서 살짝 했어요. 이게 왜 율무차의 문제냐면 이 김선자가 이 부분 화학에 대한 지식이 사실 없는 건데 쌍화탕 같은 경우는 이게 촉진제 형태를 하는데 율무차는 이게 차단제 형태를 해요. 진정제 역할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청산염이라는 것이
이 율무차는 그 녹말 같은 걸 만나면은 이게 차단이 돼 버려요.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더 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 김선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기는 그 양만 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건 실패한가 자기 속으로는 굉장히 뼈저린 실패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뼈저린 실패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 단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이제 늘겠네. 양도 늘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대상과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분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인데 그 저기 살아나신 분한테는 근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대상하고 방법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사실 그걸 사실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걸려요. 네, 저는 이 피해자분, 그 살아나셨던 피해자분은 어땠을까? 나중에 결과를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분이니까. 다른 사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네. 알았대요. 그렇죠. 아, 알았으니까 가긴 얼마나 그때는 두려웠어요. 이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엄청나게 놀랬겠죠. 그러니까요. 졸도할 정도 그렇죠. 뭐 끔찍했던 거죠. 경찰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김선자가 검거되고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나도 당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 그냥 가세요. 김선자 내렸을 때 그 간 게 순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뭔가 저 여자가 나한테 뭔가 해코지하는 건 맞다. 근데 죽일 생각은 난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골탕 먹어봐라. 골탕 먹어 그런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의 그 육감이라고 할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면. 그러니까 천운을 타고나신 그렇죠. 분이라고 봐야 되죠. 하여튼 그래서 살인 미수가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네 번째 사건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기의식에 확 느끼면서 이제 대상을 안 가려요. 네. 예. 그래서 그 네 번째 대상은 사실 이 사건은 그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네. 네. 근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인 이건 증거가 건데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저희가 그래서 사건에 넣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피해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이거는 88년 3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88년 3월 27일 날 오후 2시경에 동숭동행 버스 안에서 김선자의 아버지 김종춘 씨더라고요. 네. 김선자의 아버지가 시외버스 안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했는데 역시 그때 김선자가 건네준 건강음료를 마시고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면 친척 회갑잔치에 같이 김선자랑 갔다 오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왜 살해했을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아버지한테도 시집간 딸이기 때문에 3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 이 역시도 이제 이분은 연세가 좀 있고 나이도 드셨고 또 옆에 그 있는 사람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어떤 그 눈초리로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병사로 네. 처리를 하고 화장까지 해서 아버지는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유골에서 증거가 나오지 그래서 이 사건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무죄로 떨어진 겁니다. 증거 없음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이제 옆 동네 가서 뭐 잔치하고 뭐 약주 한잔 하시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취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떡 드시고 예. 취해서 쓰러지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의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어려웠죠. 사실은 예. 뭐 이걸 가지고 하긴 그런데 하필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사실 근데 그때 무슨 뭐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야 체크하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참 김선자가 이제 머리를 쓴 거는 버스 안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공교롭게 사망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또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거기서 멀미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범죄도 정말 화가 나요. 네. 아버지를 그 다음은 여동생입니다. 예. 네. 결론은 말씀드리면 여동생한테도 1,000만 원을 꿨었어요. 채무가 있었어요. 88년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날 김선자의 동생이 또 어린이대 공원 그 후문정도 버스 안에서 사망을 해요. 여동생은 그 당시에 43살 먹은 김문자 씨예요. 그런데 김선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었죠.
역시 언니가 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사망을 했고요. 아마 이제 급하게 쓰러지니까 버스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 같아요.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김선자는 그 당시에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 재판 기록에 보면 자기 친동생이 거품 먹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자는 거의 씩 웃는 정도,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도 안 오고 그 당시에 동생이 들고 있던 가방만 들고 사라져 버렸고 자동차 키도 들고 갔고 동생 그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그 집에 가서 동생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 뭐 귀금속 같은 거 뭐 한 700만 원 상당을 훔쳐갔다고 해요. 아,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게 예.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달 되고 나서 여동생까지 그렇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동생이 죽어간다는데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 현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찾고. 네. 그러니까 동생은 가정형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하고 아버지한테는 300만 원, 네. 여동생한테는 1,000만 원. 네. 그 빌린 것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 친여동생을 살해하는 이 진짜 이건 뭐 범죄의 극단이죠. 앞쪽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김선자 사건을 분석해야 되는 것은 앞에 두 사람은 외부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돈을 뭐 했던 사람이라고 치면 왜 갑작스럽게 아버지하고 여동생으로 이 급작스런 진화가 됐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은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 상태는 어떠했을까? 요거 사실은 분석했어야지 사실은 이 여성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의 타이틀에 맞는데 이거는 사실 안 됐죠. 그냥 이것까지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얘기하는 거는 요때는 일종의 살인에 중독되어 있었겠다. 요때까지는 이 뒤부터는 이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겠다. 정도까지는 책에도 나와요. 말하자면 뭐 다른 분들 책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이상은 분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한 거는 앞전에 목욕탕에서 한번 시범 케이스로 살인해봤죠. 두 번째 타인을 또 이 전 씨를 또 이 버스 안에서 살해해봤죠. 그리고 아버지 여동생으로 가면서 이거는 주목받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 생각- 직전까지는 이제 용산경찰서 형사가 의심을 해가지고 그 김선자를 자꾸 추궁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물론 이제 그 형사가 포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타인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의심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해하면서부터 보니까 옆에 있었어도 의심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저도 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위기의식을 확 느끼게 되면은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 그 살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폭이 좁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자체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보통 여성 살인자들의 그 희생자들은 다 가까운 지인이거나 가족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네. 사회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개념은 사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더더욱이 여자들의 사회 공간이 그렇죠, 동네 그렇죠. 사람들 아니면 가족, 친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예, 미국에서도 연쇄살인범은 여자들은 맞아요. 주변에서 많이 주변이에요. 공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주목을 덜 받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딸이 그때 사회 인식만 해도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죽여? 그러니까요. 어떻게 언니가 동생을 죽여? 누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경찰이 의심 안 하거든요. 또 옆에 타고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아마 거기 난리 쳤겠죠. 처음에는 막 언니 아버지 하면서 그렇죠. 난리 쳤겠죠. 그리고 딱 정리되면 그냥 얼굴 변했겠죠. 예. 그래서 앞쪽에서 특별하게 이게 진화된 그 단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성 전사살인범에 대한 기초 자료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그렇죠. 나름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네. 봐도. 예.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환경이 좀 확대되면서 기존에 없던 여성에 의한 그 타인의 공격들, 이건 뭐 여성을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범죄자가 이건 성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 연구가 사실 필요한데 조금 이 부분은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그 또 소위 말하면 여자 연쇄 살인범과 지금에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패턴이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좀 더 있었으면 한국 사회를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래도 개인적 성향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맞아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작은 총, 그러니까 손에 들어가는 여성용, 피스톨, 여성용, 호신용 그런 촉을 이용한 연사인범. 그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런 건 있고. 언제 우리 또 그 외국의 연살인 그렇죠. 사건 예. 한번 하자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도 친척이긴 한데 좀 먼 친척이에요. 이미 이때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얻었죠. 이때부터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네, 예. 대상도로. 아니 아버지와 친동생을 살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제는 뭐 누구라도 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근데- 아마 정확히 농도도 이제는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 효과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에. 예. 저는 날짜가 너무 88년 8월 8일이에요. 4월 4일이 있었고 8월 네, 8일. 8월 8일이어가지고 4개월 만이죠, 이제. 네, 여동생을 그 살해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8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오후 2시. 이것도 버스예요. 네, 예, 이 버스 안에서 이제 살해한데 12촌 신우이라고 해요. 12촌이면 사실은 거의 남이죠, 뭐. 거의 남이죠. 근데 이거 남인데 아마 또 똑같이 돈을 꾸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미리 찾아갔겠죠. 예, 뭐. 거래 관계가 좀 있었고요. 손모 씨예요. 내가 이 김선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조금 부족한 돈이 뭐 이거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일부러 아마 끝전 있는 그렇죠. 것까지 붙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484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고리의 이자 정도로 주겠다. 아니면 뭐 그 집을 사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떤 일정한 그 오른 만치의 보상을 주겠다라든지 해서 유인을 한 것 같아요. 예, 불러가지고 만나서 계약서를 차용증은 씁니다. 12천이니까 그렇죠. 거의 남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차용증을 써줬으니까 채무자가 된 거죠, 김선자가. 그리고 이제 또 버스를 탔어요. 잘 된 거예요. 이제 뭐 일단 내가 484만 원 빌렸으니까 다음번에 뭐 집을 비싸게 팔면 뭐 거기에 얹어서 준다든지 등등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채무자가 된 상태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다가 역시 김선자가 그 권하는 그 독극물 음료수를 먹고 사망을 해요. 네. 네. 이때부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때는 부검 결과가 예. 부검을 했죠. 예, 드디어 네. 부검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경찰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독극물이 검출됐는데 그 독극물의 정체는 청산가리였습니다. 네, 이게 임선자가 실수한 게 이게 장소가 이게 여기가 서빙고니까 용산서 관할인데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용산서 형사가 이상했었어요. 그렇죠. 버스 안에서 죽었는데 왜 이 여자는 요전번에 목욕탕에서 죽었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여잔데 버스 안에서도 이 여자가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거 또 똑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곳에 김선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검해 버려요. 네, 예, 부검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리 중독 딱 나온 거예요. 청산가리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유태인을 그 히틀러가 이 그 집단 아우슈비츠요. 네. 그 집단 살해할 때 사용됐던 게 이제 그 독가스가 시아나칼륨이에요. 이게 즉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산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청산가리의 특성이 이제 물에 잘 녹아요. 네, 물에 잘 녹고 그거를 복용을 하면 이게 독립적인 상태로 이거 있는 거하고 흡수돼 가지고 작용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요. 네, 산하고 맞아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산화돼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독극물인 시아나수소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시아나수소. 원래 그 유태인 그 살해한 게 시아나수소 가스예요. 물에다가 혼합해 가지고 가스를 배출시켜서 이 살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0.1kg만 복용해도 그냥 즉사한다는. 그러니까 아주 이 맹독성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산가리 반응이 나왔고 결국 이제 김선자 추궁에 들어가는 거죠. 예. 실제로는 근데 청산염은 그렇게 냉독성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금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도금. 이제 뭐 흔히가 대장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 도금. 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맹점인 거죠. 맹독인데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여성의 뭐 흔히 말하는 주부가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허술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서 형사가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교롭게 이 객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 안에서 또 목욕탕에서 죽은 사람들 옆에 왜 김선자가 있었냐? 이제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까 청산가리 중독이다. 그 김선자 다 그쳤겠죠. 네. 근데 김선자가 난리쳤습니다. 네. 난리. 증거 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뭐 경찰관들은 아마 아주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선자 집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집을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좀 여러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네. 아버지는 화장해서 그 결국 증거 없는 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다행히 매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매장. 매장입니다. 매장이라는 건 땅에 묻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매장 부분 만약에 전부 화장했으면 이건 무죄입니다. 그렇죠. 김선자. 증거가 없으니. 근데 이제 사실은 땅에 묻은 사람을 다시 꺼내 가지고 재급 부검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대에 검사한테 지휘를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허락해 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해 준 검사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형사가 더 대단하다고. 형사도 대단한 이건 거고. 얼마나 여지가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거 이제 이 부분 잠깐 셀게요. 네. 저희가 화성 사건을 이제 할 때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 팀에서 의심스러운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노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던 현장에.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딱 그 용의자로 우리 팀에서 떠올랐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성은 각 여러 팀이 있었고 그렇죠. 각 팀에 다 각각 용의자는 하나씩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팀에서 이제 그 용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인이었어요. 급하게 찾아가 보니까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수소문을 냈더니 수원 쪽으로 갔어. 또 엄청 노력해가지고 수원 쪽에서 그분의 행방을 봤더니 행렬병자로 사망을 했어요. 행렬병자로 사망을 하면 가족들이 인수를 안 해요. 네. 사체를 그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자체장, 맞아요. 수원시장이 이제 그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감유하도록 돼 있어요. 네. 화장 안 시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했어요. 네. 그 매장한 데도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던 그 음모 하나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직원 하나 시켜서 국가수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 하필이면 도착을 했어요, 그 장소에. 무서웠겠다. 그래서 나이트 그 썩음썩음한 차 나이트 켜놓고 횃불 만들어 가지고 켜놓고 국가수 간 우리 직원이 매장한 사람 꺼내 가지고 부검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나면 이제 하려고 사바구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가더니 이 한 가닥 요만큼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게 그때 삐삐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형사들이 묘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사건하고 연관이 되면 형사들은 사실 묻어놓은 시체도 팝니다. 사실 지금하고 약간 부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예.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검을 한다라는 것이 유가족들한테는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도 예. 뭐 그런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요. 부검만 하자고 그러면 두 번 죽이는 일 절대 못 한다고 난리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하고 확실히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어쨌든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데 과거에는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두 번 죽이지 않으면 장관 참시로 보는 거죠. 네, 네. 편히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이런 생각을 것들이 했죠. 되게 많아서 그땐 더더욱 그랬는데 그래도 했어요. 유가족들이 다 그래도 그 동의를 한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으니 뭐 이거는 당연히 그 궁금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설득을 했겠죠. 그렇죠. 예. 공교롭게 김선자가 있었던 곳에 같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마지막 사람 이 신우이가 사망했는데 부검해 보니까 독극물 청산가리가 나왔다. 이런 거를 설득을 했겠죠. 그중에 4명 중에 3분이 그래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청산가리가 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그 시체에서만 안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청산가리가 그거 하다 뭐 그 가장 시체에 오래 남는 독극물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누적돼서 네. 부패가 돼도 부패한 그 시신 속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보존되는 게 청산가리라고 해요. 뼈에 스며들어가. 그렇습니다. 축적되죠. 예, 축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명백히 형사 입장에서는 볼 것 없이 김선자가 범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김선자는 증거 안 되면 가만 안 있겠다.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김선자 집을. 그때 거기에 갔던 게 여경입니다. 여경. 네. 여경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이 얘기하면 아마 우리 또 저 청취자나 시청자분들 말이야 뭐 여자 뭐 또 편든다고 뭐 트집 잡으신 분들 저 그 신경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여경이 투입이 돼서 다 네. 수색을 했죠. 여경이 투입이 돼서 뭐 여기저기 뒤져보는 거죠. 그 뒤지는 건 딱 하나예요. 수색하는 거는 청산가리 찾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없었어요. 집안 전체를 이잡듯이 뒤졌는데 없었어요. 근데 여경분 하나가 화장실에를 갔어요. 그 여성분이니까 앉아서 아마 소변을 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남성 경찰관 같으면 앉아서 가가지고 남의 집 가서 범인 집 그 용의자 집 가서 대변 보는 일 없어요. 그 전날 술 많이 먹어서 설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여경분이니까 소피 보러 간 거예요. 앉아서 딱 있는데 앞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구멍이 빵 뚫리는 게 보였어요. 여경분의 그 눈에.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지 돌돌 마르는 게 나오는 겁니다.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청산염이 20g이 발견된 겁니다. 밤톨만한 그 청산가리가 나온 겁니다. 그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실제로는 이제 이건 진짜 운이죠. 운 진짜. 이건 천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김선자가 네. 왜냐면 사실 이 압수수색을 할 때 설마 거기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사실 이제 여경들도 거기를 한 이유는 여성들의 어떤 소지품 섬세함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 소지품이라.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건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 집 하다 보니까 핸드백, 네. 다이아몬드, 수표, 네, 통장 이게 다 나왔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수색에 동원됐던 여경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여성 경찰이 아니었으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성 같으면 서서 소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눈높이에 그 구멍은 안 보인단 말이죠. 청산가리가 숨겨졌던 그 구멍은 절대 안 보이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경이기 때문에 소변 보면서 그게 보인 겁니다. 그 눈높이에. 그래서 이거는 김선자가 천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제 여성 소지품은 속옷 같은 거를 남성이 가서 그렇죠. 뒤적거리는 거는 부담이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경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한 경찰서에 한두 명 있을까 말 거예요. 저희가 프로파일러 현장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속옷 이제 뭐 브래지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사실 남성분들이 대부분 있다 부담가요, 보니까, 만지기.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그 어떤 정보 같은 것들. 그렇죠. 속옷의 어느 부분에 뭐 숨겨놨을 때 이런 거는 남자들은 모른다면 여자들은 그게 아는 거죠. 사실 이게 강력 형사들이 얼마나 순진하냐면요. 할 수 없이 압수수색하는데 여성 속옷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덥석덥석 못 집어요. 이렇게 집습니다. 이렇게 끝을. 부담이 가가지고 그렇죠. 예. 형사들이 야,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물어보면 형사들이 이거 지금 이거 여성 속옷이라서요. 끝만 이렇게 집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그리고 피해자의 생활 패턴 같은 경우가 피해자가 그렇죠. 대부분 다 여자다 보니까 그 패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여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뭐 생리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부담돼요. 범죄자들 중에 생리대를 안에 이제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왜 생리대를 가지고 있을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생리 기간이 아니어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또 여자 그 프로파일러가 아니면 여자 그 경찰이 수사관들이 도움이 되죠. 필요할 때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때 여경을 대동해서 수사 지휘를 한 수사과장도 그렇죠. 대단하죠. 참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건 들어요. 의지가 없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그거 없었으면 못하죠. 못하죠. 이게 남성 경찰관이 가서 수색하다가 서서 소변 보고 왔으면 절대 발견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산염을 구하게 된 게 친척 조카한테 맞습니다. 구한 건데 이게 기록이 안 남았다는 게 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근데 화공약품 회사에 저 조카가 다녔나 그러니까요. 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꽁 잡는다고. 네. 옛날에 사이나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나 풀어서 이 콩에다 섞어 놓으면 그냥 먹고 꽁이 꼬꾸라져 죽잖아요. 그게 청산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자가 무슨 그 핑계거리 여자가 무슨 꽁 잡는다고
그 저 조카한테 친정 조카랍니다. 그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꽝 잡는다고 청산가리를 입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잘 이걸 이해 못하실 청취자도 계시는데 콩알이 있습니다. 콩알에 청산을 이걸 살짝 묻혀놓고 네. 확 뿌려두면 꽁들이 딱 해서 하나 먹고 그 자리에서 식사. 물론 꽝은 조그마니까 빨리 식사하죠. 사람은 좀 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예.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을 합니다. 예. 김선자는요. 97년 12월 30일 날 이게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입니다. 네. 이날은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취급했던 의정부 김준영 순경 총기 살인 사건의 그 용의자 김준영 순경이 97년 12월 30일 날 사형 집행이 됐어요. 같이 집행. 제가 담당 형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97년 12월 30일이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없죠. 있지 않죠.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맞습니다. 마지막 날 예.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가 저거죠. 그 다음 연도가 김대중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예, 이후부터는 예, 안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김선자는 97년 12월 30일 27명이 그 22명이 그때 아마 사형이 집행됐을 같이 거예요. 됐죠. 그때 이제 같이 했는데 웃기는 거는 김선자는 그 사형받기 직전까지도 무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이거는 해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먼저 무죄가 하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범행 동기로 나온 게 그 부분 참 설명을 네, 제가 네, 안 드렸네. 네. 결국은 채무입니다. 네. 채무가 과다해서요. 이 여자가 캬바레를 다녔대요. 그 지금 당시에 카바를 설명해야 되나요? 캬바레는 지금의 클럽의 원조인가요? 지금도 카바레는 있어요. 지금 클럽은 젊은 예, 그렇죠. 예. 층이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캬바레는 대다수의 유부녀들이죠. 땡기러 가는. 그러니까 뭐 시장 바구니 들고 가서 시장 바구니 맡겨놓고 이제 잠깐 가서 춤추고 그때 제비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뭐 그 시절 이제 캬바레 그리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는 다 한 거예요. 캬바레 다니면 이른바 제비가 있으면 제비한테 돈을 써야지 손을 잡아주죠. 춤추면서 반드시 사교 댄스라 남녀가 둘이 손 붙잡고 돌고 뭐 이른바 얘기하는 뭐 브루스, 도로또, 탱고 이런 거 등등입니다. 도로또는 트로트가 도로또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전에 도로또라 예전 그랬죠. 그 표기인데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제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을 거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도박은 전화 없어도 승자는 없습니다. 늘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한테도 뭐 엄마 계속 얼마, 꾼 거죠. 동생한테도 얼마, 주변 사람들 자기가 살해한 사람들한테 전부 돈 빌려 쓴 거예요. 네. 자, 돈은 갚으라고 하지 갚을 돈은 없지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거를 훔칠 목적으로 이 살인을 한 걸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김선자를 여성 연쇄범 최초라고 보는 거는 앞에는 이게 채무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살인에 중독되는 과정, 살인에 의해서 살인이 부르는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는 그 살인 자체가 사실은 주요한 그 자체의 동기가 돼 갖고 그러니까 이 김선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앞에 만약에 그 돈만 목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걸 부른 이유는 아마 그렇게 부르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아요. 뒤쪽 부분에선 그거를 살인 자체에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도 중독됐다.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부인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이거는 저 우리 김 프로파일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이거 일선 현장에서 있으면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만 명백히 이 사람이 그 거짓말하고 이거 전부 그 꾸민 거 다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유서를 써놓고. 네. 근데 그 유서 내용에 절대 본인이 한 거 아니라고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써놓고 유서를 써놓고 죽으면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서 억울한 사람 죽였다 저 그 아니래지 않냐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그 경우에 우리가 진짜 억울했거든요.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 있던 수사에 의해서 그 명백히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걸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어느 날 유서에다가 절대 그런 일 아니라고 쓰고 죽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심리입니까 이건? 저는 그 사람마다 가치가 있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허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남들을 속이는 과정 어떻게 보면 연극성 성격 장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김선자도 저는 2군에 저희가 성격 장애를 나눌 때 2군 성격 장애 뭐 히스테리, 자기애적 성격 장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떤 연극을 한편의 연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네. 그래서 되게 허세가 있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뭔가 그냥 일반인처럼 대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성격 장애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유서를 남긴 사람은 일종의 자기가 그것도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죽였고 뭐 했었지만 너희들은 내 연극에 참여하는 거야.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만드는 각본 속에 또 이들을 속이는 하나의 행위. 죽으면서까지. 네. 내가 주인공이지. 네. 그러면서 주인공이지. 동정심도 받고 의심도 받지만 동정심도 받고 한편에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죽음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죠. 거지만 그건 보통의 일반 정상식이고 네. 그런 종류의 존재들한테는 죽음이란 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 거를 따지면 김선자는 그 사치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네. 뭐 치장하고 귀금속 막 두르고 치장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나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 저도 순간 닿던 게 도박 중독에 잘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살인도 이 사람한테는 중독. 이쪽에 보면은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김선자가. 그러니까 현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상 속과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한탕을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저희가 중독에 잘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목받고 싶었던데 이 참 쉬운 주목은 살인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계속 그 뭐라고 해나 형사들이 달려들잖아요. 아니 인정해 죽였잖아. 근데 그걸 보는 김선자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잘 되고 있어. 아 이게 재밌는데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는 봐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럼 자기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인했다. 게임에서 친다.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선자는 그래서 사실은 이 뒤 후세 사람들이 이 연쇄살인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면탈을 하기 위해서 죽인 거는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사건도.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하게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더 사실 알고 싶은데 워낙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인터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선자가 실제로 왜 정말 어떻게 해서 이 과정까지 가게 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허세라는 것과 어떤 자기애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긴 진짜 해요. 이 사람은 연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을 촉발시켰는지 그리고 이 엑셀레이팅 시켰는지에 대한 거가 사실은 필요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인가 중독이 돼서 스스로 이 살인에 대한 것이 각성이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지 사실은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그런 이게 기록이 간접적으로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교도소 내에서 면회부 같은 거 작성을 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수사 자료로도 사용이 되고 추후에 연구 자료로도 이게 남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자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자가. 근데 김선자 가족들까지도 물론 할아버지
아들 만약에 김선자의 자식이 있다면 할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이모를 살해한 또 더 나아가서는 친척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희대의 살인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마저도 면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회 기록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게 이 김선자의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7번째 한국의 살인 사건을 봤거든요. 예, 앞에는 거의 앞엔 다 남자 연쇄 그렇습니다. 살인마였죠. 예. 그리고 이 사실 그 여자 김선자가 여자 살인마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살해한 그렇죠. 살인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요. 또 예. 다른 연쇄 살인만 아니죠. 살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